각 민족들의 관습과 제도부터 심지어는 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이야기까지 당시 문자나 기록이 제대로 없던 암흑기의 갈리아 사회와 게르마니아 연구에도 훌륭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진짜 숨은 가치는 단순한 전투 보고서가 아닌 카이사르의 야심과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카이사르, 그는 왜 갈리아로 갔어야 했을까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시도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성립 기반을 쌓는 것과 통치자로서 자신을 부각하고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카이사르는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이기는 하지만 집안은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인은 남봉꾼의 도박꾼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둘 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빚도 엄청나게 졌습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집안이고 친구 사귀는 재주가 좋아서 위기를 모면하고 변호사로 명성을 얻습니다. 변호사로 성공하자 관직이 따라왔고 마침내 에스파니아 총독을 거쳐서 로마 공화정 시대의 최고 관직인 집정관 자리까지 오릅니다. 당시 로마는 내란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부패와 체제의 한계로 인해서 사회적 대립이 극한으로 커졌습니다. 공화정이 저물면서 로마에 2명의 권력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해적을 소탕해서 로마의 최고 전쟁 영웅이 되었던 폼페이우스,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였습니다. 군대를 쥔 사람과 부를 쥔 사람 중에 누가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싸우는데 이럴 때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내가 둘을 화해시키고 안정된 정치를 하겠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군인이 통치한다. 이거 좀 무서워. 재벌이 통치한다. 이거 뭔가 손해볼 것 같아. 둘이 같이 하고 중재자도 있다. 괜찮을 것 같죠. 이걸 법안으로 제출합니다. 카이사르가. 이게 먹혀요. 그래서 졸지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연립 정권이 설립되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 유명한 삼두 정치입니다. 자, 이렇게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카이사르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폼페이우스는 군사력이 막강해요. 크라수스는 재정적으로 막강해요. 카이사르는 어떻게 끼긴 꼈는데 본인은 뭐 도박의 바람에 빈털털이에요. 전쟁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둘을 이기려면 카이사르는 둘 다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시에 귀족과 민중, 부자와 빈민의 대립이 아주 극단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이어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내놔도 극렬한 비난을 받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아마도 이 분열된 국민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논리 이상의 설득력, 지도자에 대한 환상과 로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장에서 늘 진홍색 외투를 입고 다녔다고 전해지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펄럭이는 진홍색 외투가 보이기만 해도 병사들은 든든했을 겁니다. 특히 카이사르 전술의 백미는 검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열 사이의 간격을 넓히라고 명령했다는 이 부분이에요. 이 장면은 직접 화법을 사용해서 좀 더 극적으로 서술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카이사르가 꼭 남의 이야기하듯 것처럼 서술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현장감 있게 복원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 네르비족에게 로마군이 기습을 당한 상태입니다. 로마군이 방패를 든 상태에서 계속 뒤로 밀리겠죠. 로마군은 맨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검을 사용해서 싸우는 방식인데 간격이 좀 있어야 검을 쓸 수가 있어요. 적군이 계속 몰려오니까 뒤로 물러서고 방패가 좁혀들게 되니까 간격이 안 생겨서 무기를 못 쓰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수비만 하고 공격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전원 차렷, 일동 한 발 앞으로. 로마군 병사들은 워낙 훈련이 잘 됐고 여러 전투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검을 휘두를 공간이 생기죠. 그 순간 로마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결국 로마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리더는 항상 자기 부대원들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매번 훈련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군의 승리에는 로마군의 탁월한 기술력과 공병술도 전투의 승리에 한몫했습니다. 로마군은 사실 전투만 하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군은 정말 훌륭한 토목기사이자 건축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군이 한번 진지를 구축하면 보통 네모꼴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지 둘레 해자를 파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장대로 울타리를 세웁니다. 이게 정말 빠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다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공학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전투에서 빛을 발합니다. 아군은 이동식 방어벽들을 밀어 올리며 토르를 쌓았다. 탑이 움직이며 성벽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예사롭지 않은 광경에 놀라 카이사르에게 사절단을 보내 강화를 제의하게 했다. 갈리아인들의 요새는 공성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바퀴 달린 공성탑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맨 아래층에는 적의 성문을 파괴하기 위한 철퇴도 장착되어 있었어요. 로마군은 이런 능력들 덕분에 적은 병력으로도 여러 번 승리할 수 있었죠. 기원전 55년 그리고 54년에 카이사르는 갈리아 정복 도중 바다까지 건너서 브리타니아 원정길을 떠납니다. 브리타니아는 지금의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보 해협이 좁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를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폭풍으로 길이 막히면 브리타니아에서 고립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카이사르는 왜 브리타니아 원정을 감행했을까요?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적군이 브리타니아에서 지원받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게 브리타니아는 완벽한 갈리아 정복을 위해서 꼭 굴복시켜야 할 땅이었죠. 이것은 앞으로 유럽 전쟁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구조입니다. 원래 저항이라는 건 희망이 없어져야 끝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륙을 점령하면 꼭 영국이 남아요. 나폴레옹 때도 그랬고 히틀러 때도 그랬죠. 그러니 대륙 점령은 영국을 점령해야 끝이 납니다. 카이사르의 침공 계획은 이미 브리타니아에도 알려집니다. 카이사르 함대가 해안에 접근했을 때 이미 브리타니아군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륙작전은 정말 부담스러운 작전입니다. 배에서 내려서 해변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로마군은 장기인 대형 전투를 벌일 수도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전함을 해안에 바짝 붙여서 투석기와 활과 발사대를 발포해서 해안의 공간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 틈에 로마군 병사들은 바다로 뛰어내렸고 마구잡이로 난전을 벌이면서 브리타니아군을 밀어내고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첫 번째 침공은 이 정도의 탐색전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끔찍한 위기가 닥칩니다. 카이사르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간밤에 심한 폭풍이 불어 거의 모든 함선이 피해를 입고 바닷가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결과 함선끼리 서로 충돌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로마군의 사기는 저하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브리타니아인들의 사기는 오르겠죠. 용기 백배한 브리타니아 부족들은 카치 벨라우누스라는 사람을 총대장으로 선출하고 총단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전술도 잘 세웠어요. 전술의 기본은 적의 약점을 친다는 겁니다. 중무장한 로마군은 당연히 무거워서 기동력과 속도가 떨어집니다. 브리타니아군은 이 점을 노려서 멀리 넓게 포진한 다음에 기습 공격을 하는 히트 앤드 런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 전술은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로마군은 연대장이 전사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역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역시 적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그것은 바로 브리타니아 군이 가진 구조적인 약점,
단결력입니다. 평소에 이들은 서로 적대적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적을 유인해서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전투 의지가 약하거나 혹은 카시벨라우누스와 사이가 나빴던 부족들이 즉시 로마군에게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을 이용해서 총대장인 카시벨라우누스의 요새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이 쑥대밭이 되자 카시벨라우누스는 카이사르에게 또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는 브리타니아를 안정시키고 다시 갈리아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도시와 마을이 위험이 처하니까 아르베르니 사람들은 베르킨게토릭스에게 즉시 고향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로마나 중국의 황제였다면, 그런 제국의 군대라면 자기 고향이 함락당한다고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베르킨게토릭스는 지금 국가를 꿈꾸기는 하지만 현실은 부족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베르킨게토릭스가 고향을 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국가의 무슨 전략을 하다가 고향이 함락당하면 자기 부족 사람들이 본인을 떠날 겁니다. 자기 군대가 없으면 다른 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군대가 없네? 너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네?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네? 순식간에 병사 없는 장군이 되어버립니다. 할 수 없이 베르킨게토릭스는 고향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다시 군대를 돌려서 베르킨게토릭스가 진격하려고 했고 통합하려고 했던 중부 갈리아 지역을 진정시켜버립니다. 순식간에 반란의 확산을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이 한순간에 카이사르에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대단한 것이, 보통 이렇게 되면 베르킨게토릭스가 포기를 해야 하는데 좌절하지도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로마군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군을 갈리아 지역 곳곳에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파출소를 설치하듯이 갈리아 전체를 감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식량입니다. 로마군은 보통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군대를 모아두면 그 식량 공급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르킨게토릭스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되죠. 자, 카이사르 대 베르킨게토릭스의 2라운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로마군의 약점, 식량 보급을 공격하기 위해서 갈리아 부족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부족의 전술이 아닌 국가의 전술을 제안합니다. 바로 청야 전술입니다. 청야 전술이라는 건 적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군수물자와 식량들을 없애가지고 적군을 굶주리고 지치게 만드는 전술이죠. 고려나 조선시대 같은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도시를 불태우고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면 돌아와서 식량 지원해주고 다시 살게 해줍니다. 하지만 부족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이 없어지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고 나는 죽는 거죠. 그래서 로마군이 물러간다 하면 자기는 거지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들이 도와주느냐? 도와주기 뭘 도와줘요? 쳐들어와서 그 땅 먹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버릴 겁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이런 부족들을 데리고 청야 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들을 뛰어다니며 설득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식량을 지원하겠다, 도시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힘든 건데 정말 더 대단한 게 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전술을 성공시킵니다. 베르킨게토릭스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하루 만에 20여 곳의 비트리게스 쪽 도시가 불태워졌다. 다른 부족들도 그렇게 하자 사방에서 불길이 보였다. 그래서 갈리족은 모두들 가슴이 아팠지만 이길 것이 확실한 만큼 잃은 것을 곧 되찾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슬픔을 달랬다. 베르킨게토릭스의 명령으로 20개가 넘는 도시가 불탑니다. 도시를 태운 이유는 도시에 곡물 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란 카이사르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촌과 작은 촌락으로 부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베르킨게토릭스가 예측을 했죠. 갈리아 기병들이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로마군 보급 부대를 공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가지고 있는 식량마저 떨어진다면 로마군은 이제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천하의 카이사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어요. 베르킹게토릭스가 놓았던 죽음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은 것이죠. 카이사르와 로마 군단이 이때 갈리아 지역에서 식량이 떨어져 생을 마감했더라면 세계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죠. 청야 전술을 펼칠 때 가장 먼저 태웠어야 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부족들의 반대와 애원으로 끝내 태우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바리쿰은 강과 늪으로 둘러싸여 요새화된 도시다. 로마군이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금방 카이사르의 귀에 들어갑니다. 지형이 까다롭고 공략이 어려운 곳이긴 했지만 로마군은 그 어느 때보다 결사적으로 아바리쿰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아바리쿰이 난공불락이라는 것은 갈리아인의 기준으로 본 판단이었을 겁니다. 로마군은 의외로 손쉽게 아바리쿰을 함락시킵니다.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바리쿰을 함락한 로마군은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노인이고 여자고 아이고 모두 죽였다고 하죠. 이 목적은 주민을 죽임으로써 갈리아인에게 경고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량을 먹을 입을 줄이는 거죠. 지금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옛날 전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좌우간 이렇게 함으로써 카이사르는 식량을 얻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아바리쿰 함락을 끝으로 베르킹게토릭스가 구상한 제국의 전술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방법이라고는 전체 갈리아 연합군의 수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르킹게토릭스는 갈리아군을 최대 한도로 동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미끼가 되는 방법을 택합니다. 카이사르와 베르킹게토릭스의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베르킹게토릭스는 알레시아로 곧장 행군하기 시작했다. 알레시아시는 언덕 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포위 공격을 하지 않으면 함락할 수 없을 듯했다. 베르킹게토릭스는 군대를 끌고 알레시아라는 고지로 올라갑니다. 알레시아는 평지에 불쑥 솟아오른 타원형의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강줄기가 산 양쪽을 휘감고 흘러서 강이 해자의 역할을 하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로마군이 베르킹게토릭스를 추격해서 알레시아 주변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베르킹게토릭스는 기병을 내보내 이렇게 말하죠. 각자 자신들의 고향에 달려가서 이 상황을 알려라.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은 주민들에게 성전에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호응해서 수십만 명의 갈리아 전사가 알레시아로 집결합니다. 로마군이 베르킹게토스를 포위하고 있는데 다시 등장한 갈리아 군대가 로마군을 역포위합니다. 세계 전쟁사 어디에도 없는 이중 포위전이라는 특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또 반전이 하나 있는데 사실 로마군이 갈리아 구원군이 집결하는 동안에 이거를 예측하고 바깥쪽으로도 빙 둘러서 보루와 진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해냅니다. 사실 이때 전투에서 갈리아군이 팀워크와 시간차를 이용해서 정교한 공격을 했더라면 충분히 로마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리아군은 차분하게 이 진지를 공략할 여유가 없었어요. 알레시아의 식량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갈리아 구원군도 급하게 달려온 데다가 병력이 너무 많아서 식량이 부족했을 겁니다. 결국 베르킹게토릭스가 패배합니다. 여담으로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부하들이 장군을 야유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카이사르가 그 탈모가 콤플렉스였는데 부하들이 이제 대머리 남봉꾼이 지나간다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야자타임 같은 거죠. 갈리아 원정으로 인해 카이사르는 로마 최고의 인기남으로 급부상합니다. 본인이 쓴 갈리아 원정기가 로마에 퍼지면서 신의 한 수로 작용한 거죠. 카이사르가 머리가 좋다고 느끼는 게 갈리아 원정기를 쓸 때 나라는 표현 대신에 카이사르라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카이사르라는 3인칭을 썼다고 해석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정치적 목적으로 3인칭을 쓴 것 같아요. 만약 원정기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깃발을 흔들었는데 적군이 이랬다, 막 이렇게 쓰면은요, 일단 느낌이 자랑 같아요. 읽다 보면 거부감 들어요. 사람 누구나 이게 남이 자랑하는 건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그랬다, 카이사르가 그랬다면 거부감은 줄이고 동시에 뭐냐면 이름이 각인이 돼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다 읽고 나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카이사르는 정말 대단한 야심가였어요. 이 점은 어떤 역사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거대한 권력을 거저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삼도 정치를 했던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도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만으로 최종 승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카이사르는 새로운 모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전쟁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승자와 패자는 나누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패자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한가운데서 전쟁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웅들의 숨은 전략, 삶의 지혜를 만나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쟁사 입문용어로 갈리아 원정기를 추천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